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세부담을 낮추자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 중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융권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무산되면서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방금 전 압구정과 여의도를 포함한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 방금 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 전력정비구역으로 2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정이 발효됩니다. 압구정은 24개, 여의도는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괄해 16개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목동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14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까지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됩니다. 성수 정비구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와 상가 등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는 불가하며 꼭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재건축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인데요. 실제로 최근 압구정 현대 7자 아파트에서 80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거래 현상이 나타난 만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결국 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막으면서 과열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용도일 뿐 결국 가격은 오를 것이란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직후에도 해당 지역들의 거래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신고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카드가 결국은 본격적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작업,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표와 동시에 오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재건축의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와 또 안전진단이 풀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조를 정부와 시의회에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 시 또 계류되어 있는 정비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 시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특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방문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의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잠실 5단지 정비 계획 등 주요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자체 추진으로 그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세부담을 낮추자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 대상인데 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단호히 경계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에 보조를 맞춘 걸로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보유세를 강화해왔던 정부가 기존 정책 수정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를 가동한 민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하며 조세 저항이 커진 종부세를 이번에 손질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큰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입니다. 무주택자의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올려주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대 비율을 어느 선으로 할지는 미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신혼부부 물량을 대거 배정해 패닉 바잉에 나선 2030 세대의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3만 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지구 계획이 확정된 직후 신속하게 분양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급 시기를 본 청약보다 1, 2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드린 바와 같이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위례 신도시 등에서 사전 청약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성남 복정과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현재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미리 사두려는 이른바 패닉바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매 수요를 누르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사전 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희망타운 물량을 절반가량 배정했고 신혼부부에게는 LTV를 최대 70% 적용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 제도가 매매 수요를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약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고 본 청약도 들어갈 거고 이사 공급 대책들도 좀 탄력을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집값 안정화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이사 공급 대책 발표되고 나서 공급 시그널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사전 청약 이외에 지금 어쨌든 공공 주도로 지금 개발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계속된 공급 시그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해요.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울보다는 3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상반기 모더나 코로나 백신 공급이 무산되면서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얀센 백신에도 품질 이슈가 터지면서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한가롭게 거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 18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 이스라엘 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정부의 빠른 백신 도입과 접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초 2분기 도입을 기대했던 모더나와 얀센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집단 면역 생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해 3분기부터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5월부터 예정됐던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2천만 명분의 물량은 아예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백신 효과를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까지 검토하면서 백신 수급이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600만 명분의 얀센 백신도 변수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혈전 생성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국민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백신을 구할 시기를 놓친 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외교적인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한다든지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논리로 백신 회사한테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질 이슈로 2분기 접종이 꼬인 상황에서 3분기부터 접종하는 일반 성인 3,325만 명의 접종도 백신 공급 지연으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대출 원금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이 강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이 법안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은행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두 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 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물론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도 이 법안들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은행 건정성 저해, 다른 소비자로의 비용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역시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포퓰리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 법안들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넘게 되면 이르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할 정도로 과연 이 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따져볼 일입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자가 아닌 원금을 탕감하는 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된 사업장들을 법률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왜 민간, 그것도 상장사인 금융사가 떠안아야 하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정부 재정 정책이 아닌 민간에 넘겨 금융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출 원금을 깎아주는 거는 대부분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은행들이 이제 아예信用도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하겠죠. 특히나 이번과 같이 법률로 대출 원금 자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요국 대부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예 조치마저도 입법화한 사례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일 뿐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추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출과 이자의 상환이 사회적 재난에 따라 달라지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은행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을 정부에서 대출금을 깎아주라. 그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대출 자체가 차단이 될 거고.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NS쇼핑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지원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언제 첫 삽을 뜰지도 모르는 개발 사업에 계속 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방서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NS쇼핑은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한 이유는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는 물류센터 개발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NS쇼핑은 지난 2016년 하림을 통해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약 4,500억 원에 취득했지만 용적률 등을 문제 삼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연 200억 원가량의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거지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 800%를 전제로 해서 지정된 이런 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림이 밝힌 투자 의향서에 따르면 물류단지 중 순수 물류시설의 비중은 30% 수준. 이마저도 지하의 건설에 사실상 지상 용적률 800%의 대부분을 백화점이나 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개발 이익만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던 파이시티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교통연구원은 양재 물류센터의 전신인 파이시티 개발에 대해 물류단지의 개념과 유사하나 편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규모 점포와 물류시설, 창고시설에서 차지하는 부대시설이 50%에 육박한 점을 꼽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과감하게 접근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최초 설계를 대표적인 초호화 복합 리조트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 건축으로 유명한 모쉐 사디프의 회사가 맡았다는 점도 처음부터 물류센터보다는 상업시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 측은 2차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디자인 설계를 다시 공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주요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1분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친환경 관련주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수소에너지,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당 섹터 주가는 기대보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수소에너지 관련주의 최근 3개월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7.25%, 2차 전지는 마이너스 4.76%, 전기차는 마이너스 7.38%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주는 3월 중순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4월 현재까지 모멘텀을 잃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각각 1%, 3% 상승에 그쳤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미국 장기채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증시 조정과 더불어 친환경 관련 호재가 부족해 단기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업들의 할인율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섹터 로테이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단기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관련 정상회의가 줄줄이 열리면서 관련 종목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친환경 관련주의 반등을 내다봤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원가와 이제 화석연료의 원가 갭이 줄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역전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중장기 방향성을 확인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다시 온 것 같고. 주최국인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수준까지 저감하겠다고 발표하는 과감한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상황. 오는 5월 열리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탄소 저감 목표치 상향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친환경주 상승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ESG 지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K-ESG 초안은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산업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1분기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습니다. 중기부는 유럽과 남미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국으로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의약품과 기타 정밀 화학 제품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산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틀간 멈췄던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은 이번 달에만 휴업으로 4,100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새롭게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사람의 60%는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실이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 1분기 신규 가입자는 249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대가 8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6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작용을 했고요.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로 초점이 쏠리면서 오늘 하루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웃으면서 오프닝을 하고 싶었는데 네. 또 외국인 기관 또 거세게 물량을 빼면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업 선정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또 옥석이라는 것도 사실 투자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초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또 발표를 내놓은 곳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한 곳을 다뤄볼 텐데 최근 증권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한샘입니다. 네. 오늘만 해도 한화증권과 이베스트, 유진, 유한타, SK 등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5개 증권사에서 한샘에 대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중 3곳은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들도 속속 보이는 모습인데 한샘이 오늘 재건축 이슈랑도 묶이면서 또 관심을 크게 받은 네,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와 봅니다. 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나온 상황입니다. 네. 리하우스 업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지표로 보는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거래량이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네. 통상 1분기는 설 연휴도 있고 해서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래량이 5분의 1토막이 났고 비수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분들이 많죠. 네. 또 이곳저곳 고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올해 1분기 한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12%, 4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한 6%가량 웃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증권사에서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들인데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 조정한 모습이었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1분기 이후로도 더 장기적으로 그렇죠. 봐도 성장성이 괜찮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업계 표현을 빌리자면 구조적으로 성장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반드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리하우스는 한다는 게 숫자로 증명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또 온라인 가구 판매 역시 급증을 하고 있고 수치로 보면 전년 대비 한 36%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또 온라인 사업이 또 대세인 것 같고 요즘은 또 가구들이 워낙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가구를 사서 가구는, 인테리어로 네, 사용을 맞습니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구도 리하우스 부분도 잘 되다 보니까 한샘은 매장도 확대를 하고 시공 인력 또한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즉 공급 측면에서 이제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온라인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리하우스 관련 시공 인력이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 30%가량 늘린 건데요. 네. 올해는 5,00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만큼 업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샘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재건축 얘기가 좀 빠지지 않는 부분이고 요즘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한샘이 리하우스 대리점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맞습니다. 매장도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1%, 28% 증가할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또한 변동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크게 관심을 받던 한샘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이 확보됐다. 이런 리포트들 많이 나오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한 16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시청자 네. 의견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의견이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8만 원 선에서 거의 갇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개월째 8만 원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1%대 보시다시피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최근 장이 좋을 때도 삼성전자는 횡보했으니까 더 답답해 하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삼성전자를 16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가슴앓이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삼성전자는 한 주씩은 다 가지고 네, 계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는 계속해서 높여가는데 주가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딱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게 지금 이런 시기를 참고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6천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28%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건데요. 네. 최근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투자 의견을 조정한 증권사도 없습니다. 예. 결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투자자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 딱 한 번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면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벙찌는 얘기인데요. 2분기에 하라는 건데요. 네. 이익 모멘텀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부진하고 시가총액 비중과 이익 비중을 비교했을 때 시총 비중이 추가로 하락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순이익 전망치는 보시다시피 모든 기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예. 특히 2분기에는 하향폭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지금 지표로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네,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순위 컨센서스는 오히려 2분기의 상향폭이 크다는 설명인데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보시다시피 한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6% 수준입니다. 네. 즉 시총 비중이 이익 비중에 비해 높다며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 이제 전해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겠지만
목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 상황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박 기자가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네. 이 리포트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죠. 이 보고서도 사실 빨리 팔아라 하는 건 아니고 비운다면 2분기가 적기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 주가가 왜 부진한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부진 원인을 보면 뭐 칩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려도 따라왔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이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기계적으로 매도한 것도 사실 영향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안에 더해서 내일 이제 이주용 부회장 공판 기일이 또 다가옵니다. 이주용 부회장 상황도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슈들이 많이 얽혀 있긴 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대란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업계에선 이 시점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스틴 공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인텔 관련한 우려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2분기 말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박세권을 벗어날 것이라며 오히려 현 시기가 매수 적기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3분기를 기준으로 조금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가 얘기로 들어와서 지금은 한 8만 원 선에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보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유효한 상황이고요. 즉 2분기에 팔아라, 2분기가 매수 적기다 이렇게 시각이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지금 답답하신 상황일 텐데요. 들어보면 한 하반기부터는 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플랜을 짜실 때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오늘은 키워드가 아니고 사진이네요. 웬 물고기입니까? 놀라셨죠? 네. 제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소개하려고 오늘 들고 나온 건 아닐 테고.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이게 바로 아로와나라는 물고기인데요. 멸종 위기종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고 또 고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칩을 그 내부에 심어서 이 칩에서 이력을 검색을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력까지 관리하는 어종 아로와나죠? 네. 아로와나. 네. 왜 오늘 이 사진을 들고 나온 겁니까? 네, 바로 이 물고기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20일 빗썸에 상장된 바로 아로와나 토큰 얘기인데요. 오후 2시 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후 3시 1분에 53,80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분 만에 1,075배가 치솟은 셈이죠. 30분 만에 1,000배 폭등이요? 네. 그러면 뭐 10만 원만 넣었어도 뭐 1억을 벌었겠네요.
아쉽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폭발한 겁니까? 네, 바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믿을 만한 회사가 뒤에 있었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아로하나 토큰을 만든 회사가 바로 아로하나 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한글과 컴퓨터 계열사인 한컴위드가 투자를 했습니다. 아로하나 토큰이 총 5억 개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요. 이 중 파트너 몫이 30%로 알려졌는데 한컴위드가 보유한 물량은 이 30% 안에서 일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억 개 중에 30%면 한 1억 5천 개 정도인데 개당 54,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입니까? 거의 뭐 조단위 대박이 난 셈이네요. 네, 현재 거래 가격은 지금은 한 3만 원 수준인데요. 조금 낮아졌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5억 개의 가치는 15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따져도 여전히 조 단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규모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한컴은 원래 워드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요. 네. 이제는 한컴 인스페이스로 우주나 드론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또 한컴 위드로 블록체인이나 가상 사업 같은 신사업에도 오래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금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이 사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한컴 위드가 투자를 한 아크나와 테크는 블록체인이 위변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접목한 안전한 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토큰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칩을 쓴다고 하는 아로하나라는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네. 금도 그렇고 요새는 뭐 이렇게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바로 토큰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 또 뭐 지적 자산들 모든 것들이 좀 디지털화가 좀 가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200억짜리 빌딩을 100개 토큰으로 나눠서 팔면 매수자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거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중개 수수료가 필요가 없고 문서의 위조나 또 변조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기술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큰 인증 부담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물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이렇게 뭐 빌딩을 나눠서 쪼개서 파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더 큰 바보 이론이요? 네, 굉장히 이름이 귀엽죠? 예. 네, 더 큰 바보이라는 이론이라는 걸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 때가 됐는데요. 예. 보시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어떤 상품이나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이론을 말합니다. 일종의 뭐 이 기자가 이렇게 요즘에 눈이 높은 것도 이런 더 큰 바보 이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품이 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점점 눈을 높이는. 네, 저는 더 큰 바보, 더 큰 바보입니다. 더 큰 바보 네. 이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전반에 이런 개미 투자자 위주의 폭탄 돌리기 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면서 이게 버블의 징후니까 좀 투자에는 유의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분 만에 1000배가 오른다는 거는 뭐 30분 만에 1000배가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박난 경찰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앞서 아로하나처럼 요즘에 대박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바보 되시지 마시고요. 네. 경찰청이 관련 주식이라도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또 대박이 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찰청이 대박이 났다. 무슨 네. 얘기입니까? 경찰청이 지난해만 그 교통 과태료로 7,739억 원을 좀 거뒀다고 합니다. 교통 과태료가 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과태료가 역대 최대다. 네. 뭐 아름다운 대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도 여기 7,700억 중에 좀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있겠죠? 네. 요즘 이 사람들이 운전을 좀 뭐 난폭하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운전 난폭하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안전주행을 하고 있죠. 저는 조금 난폭하게 하는 그럴 것 편인데요. 같았습니다. 네. 네.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 속도 허용 범위가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무인 과속 단속할 때는 명목상 제한 속도를 조금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좀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를테면 시속 100km가 제한이라면 102에서 103km 정도는 적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뭐 이것도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공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이 범위를 굉장히 정교화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한 속도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특별히 안내를 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허용 범위를
좀 줄여왔다라는 건 좀 상당히 좀 미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제 도심 제한 속도도 줄었잖아요. 얼마 네. 전부터.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과태료 내야 될 분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17일부터 생겼는데요. 저 예.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뭐 기존에 비해서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좀 제한이 되고요. 이면도로나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로 좀 제한이 됩니다. 허용 범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었기 때문에 시속 50km를 조금만 넘어도 과태료를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뭐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열심히 걷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진 거는 아닐 테고요. 네. 설마. 가뜩이나 이 민생도 어려운데 이 처벌까지 강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운전자들의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은. 네, 그래서 차량 제조업체들이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차량의 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신형 차량에 이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좀 입력을 해놓으면 가속형 페달을 굉장히 세게 밟아야만 그 속도를 넘어서는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했고요. 아이오닉 5와 GV70 같은 경우는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교통 표지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고 미리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이미 이런 기능을 탑재했고 BMW나 푸조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이미 이 기능을 탑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속도 제한을 지킨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벌금도 아낄 겸해서 이왕이면 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섭의 폭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섭은 유명한 IT 유튜버 아닙니까? 저 지금 굉장히 감동한 게 최신 트렌드를 아신 적이 없었는데 IT 유튜버를 알게 돼서 제가 너무 제가 감동스럽습니다. 가요는 몰라도 이런 트렌드는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섭은 IT 유튜버인데요. 네.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속도 문제와 또 KT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이 커지니까 이제 KT에서 오늘 사과문을 냈는데요. KT는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최근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서 사과를 드린다면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10기가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실제로 100메가밖에 나오지 네. 않았다 이런 거고 KT도 뭐 거의 여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10GBps 인터넷 이용료는 보시는 것처럼 월 88,00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100Mbps는 22,000원이니까 4배가량을 더 주고 서비스는 좋지 않게 받았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싼 이용료를 내는 가입자라면 사실 더 우대를 해줘도 모자를 판인데 네. KT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까? KT 입장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실수로 10기가 정보가 아니라 기본값인 100Mbps를 입력했다. 이렇게 좀 밝힌 건데요. 네.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섭은 KT로부터 우리는 계속 10기가 신호를 정상적으로 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기자도 인터넷 속도, 집에서 사용하는 속도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속도로 사용하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인터넷 기술도 잘 모르고 취약해서 업체가 설명해 주는데도 사실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혹시 나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이 등장하고 혹시 나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인터넷 속도는 좀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데 우선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통신사에서 일부러 속도를 낮춘 경우고 그게 아니라면 사용 환경이나 이용 행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10기가 인터넷 이용을 할 때 하루 사용량이 1TB를 초과하게 되면 100Mbps로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없죠. 왜냐하면 속도 제한에 걸리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가 느려졌다는 걸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일단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를 찾으면 되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또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특히나 저 페이지를 이용하면 더 좋은 게 인터넷 다운로드나 업로드 속도, 또 동일 상품과의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페이지 아니고 이 페이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속도가 느리더라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를 위해서 최저 속도 보장
보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기준으로 기준 속도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T 고객은 총 5번을 측정을 해서 3번 이상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보상을 하고 이때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 요금입니다. 이게 5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네. SK 브로드밴드는 5회 측정해서 3번 이상 떨어지면 그날 요금을 감면해주고 LG U+도 비슷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T가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앞으로 더 논란이 될 소지들이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통실 품질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이 KT의 해명대로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명 유튜버가 지적한 뒤에야 이렇게 KT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본 일반 이용자들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0.35%,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 지수는 0.72%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520만 명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팬데믹 사태 시작 이후 주간 기준 최대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접해 있는 인도에서 전염성이 강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탐사 및 시추, 천연자원 관련주들이 1%가량 하락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미중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회담이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오토네이션의 마이크 잭슨 회장은 반도체 부족이 내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마지못해 감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반도체 생산 기업들을 비롯한 19개 기업 대표들과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 웹툰 소식인데요. 네이버가 웹툰 사업부의 미국 증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네이버 CF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유능한 파트너를 만나서 우리의 자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네이버가 지난달 첫 발행한 달러채의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사업부인 네이버 웹툰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당장은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며 사업이 더 탄탄해지고 미국 투자자에게 친숙해지면 미국 증시 상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만 전기제품 조립업체 폭스콘이 미국 위스콘신에 건설할 공장 투자와 고용 규모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폭스콘의 미국 투자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초기였던 17년도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제조 공장이 되돌아오는 증거라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폭스콘은 미국 투자 규모를 처음보다 대폭 축소하게 됐는데요.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폭스콘이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기존의 100억 달러에서 6억 7,200만 달러로 줄였고 일자리 역시 계획했던 13,000명에서 1,400여 명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수술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열립니다. 이어 GTX-D 노선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내일 공청회에서 세부 노선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내일 기아와 KB금융, 칩셋미디어와 삼성 SDS 등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내일 미국에서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cut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